방대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뭐 다우 이론 이런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 해도 책 한 권이 있을 정도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배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관한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한번 접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표를 이용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한 내용 중심으로 지난 시간까지 쭉 봤다면, 이제는 지표를 이용한 양적 기술적 증권 분석 중에서 거래량 관련 지표도 있고 가격 관련 지표도 있는데, 우선 거래량과 관련되는 지표를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움직이면 그 결과치가 사실은 주가에 반영이 돼요. 달리 말해서 가격은 거래량의 그림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인이 아니고 거래가 많이 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거래량과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OBV선, On Balance Volume 이제 라인, 그래서 OBV 지금 약자를 사용해서 거래량을 어떤 균형적인 관점에서 균형선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VR, 거래량, 발륨이라는 게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VOL이라는 게 이게 볼보 하면 자동차잖아요. 구르다는 뜻이에요. 구르다, 바퀴가 구르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륨 그러면 1권, 2권 할 때 권수도 얘기하죠. 이게 구르다는 뜻. 옛날에는 책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책의 볼륨이나 또 소리의 볼륨도 이렇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동그란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륨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음원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발륨이다 그러면 거래 회전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고 팔고 회전을, 그런 의미에서 발륨이다, 트레이딩 발륨이다 하면 거래량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발륨 레이쇼가 되고요. 클라이막스 인디케이트, 거래 클라이막스 지표. 지수는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트는 지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회전율, 거래 대금 회전율, 번한 지표 할 때 번은 빈번할 번, 한은 한가로울 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래가 빈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거래량 이동평균, 거래 대금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OBV에서는 On Balance Volume Line이라고 하는 건데, 주가가 전일 대비 상승한 날의 거래량 합계, 상승한 날의 거래량 합계와 전일 대비 하락한 날의 거래량 합계를 차이를 구해서 이걸 누적해서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OBV 선을 누적하여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 쭉 선이 오다가 이제 이 전체 값에서 빼주니까 점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OBV 값은 기준 시점에 따라서 언제부터 이 OBV 선을 그리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OBV 값 자체보다는 OBV 선의 이동 방향이나 추세나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BV 선을 이용해서 언제 매입할 거냐, 언제 매도할 거냐, 매입 매도 신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OBV 선의 상향 추세에서 D마크가 나타날 경우, 이게 이제 D마크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먼저 한번 보시죠. 클라이막스 인디케이터라 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변동을 한다고 봤을 때 직전 저점보다 더 내려갈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운사이드 무브먼트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걸 D 표시를 해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럴 때를 업워드 무브먼트라 그래서 U라고 쓴단 말이에요. 업의 U, 이건 다운의 D. 이럴 때를 이제 표시를 D 마크, U 마크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 개별 종목 중에서 OBV가 상승 신호 U마크, 하락 신호 D마크, 이렇게 얘기했죠. U마크, D마크, 이런 게 이제 종목별로 U마크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D마크 있는 종목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따져보는 방법인데,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면 OBV 선에서 OBV에서 상향 추세에서 D마크가 나타날 때, OBV 누적 거래량이 상승한 날의 거래량하고 하락한 날의 거래량의 차이를 구한 상태에서 이게 쭉 OBV 선이 올라가다가 D마크가 나타날 때, 그때 다운
사이드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저점보다 더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D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D 마크가 나타난 후 OBV선이 지지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D 마크가 나타나면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매입 신호 한번 고려해보자. D 마크가 나타난 후 OBV선이 지지선 위에 있을 때, D 마크 나타났는데 OBV선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있다. 뭐 D 마크 있은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든가. OBV선이 하향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한두 개의 U 마크, 이게 U 마크가 돼요 사실은. D 마크 나오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 나타났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면 U 마크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해당이 되니까. 또도 U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도 하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요거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를 때 이제 U 마크 뚫고 올라가는 거고, 지지를 받고 되돌아가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다시 매입을 고려할 수 있고, 매도 고려하는 경우는 OBV선이 하향 추세에서 내려오다가 U 마크가 나타날 때, OBV선이 하향 추세에다가 U 마크가 나타날 때, 이때 매도를 고려하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서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주식시장에서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측이 안 맞을 확률이 더 크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횡보하는 경우 꽤 많고요. 또 오르거나 내리거나가 반반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종목에 오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과 많이 내린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치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게 하루 중에 매일 나온다고 쳐봐도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어떤 날은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이 오르는 것보다 이게 이쪽이 더 개수는 더 훨씬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나 횡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기회를 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기회가 만만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요소까지 다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U마크가 나타난 후에 OBV선이 저항선 안에 있을 때, 저항선은 위쪽에 있을 때 저항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U마크가 나타난 후에 OBV선이 여기 저항선 못 뚫고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때도 계속 다시 부딪혀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부딪혀서 내려오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OBV선이 상향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한두 개의 D마크가 나올 때, 그래서 이게 OBV선이 상향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추세하다가 이게 올라가다가 하향 돌파하면서 D마크가 한 번 나오고 또 올라가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D마크가 나온다면 이런 경우도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OBV선도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지만, 이게 잘 맞는다 아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발륨 레이쇼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OBV나 VR이나 이런 거래량 관련 지표들이 쭉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모든 종목에 다 적용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떤 종목을 골랐다고 해서 그 종목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잘 맞을 때가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험적으로 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잘 보완 관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자의 어떤 경험적인 그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강조해서 드리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와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의 비율을, 조금 전에는 OBV는 거래량 합계를 차이를 구한 거잖아요.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와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를 차이를 빼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값을 구했다면, 여기서 이제 비율로, 상대적인 비율을 보겠다. 백분율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없는 날의 거래량 합계의 절반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 변동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그게 비중이 크게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하고, 그래서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와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를 반영을 하는데, 이때 하락한 날보다 상승한 날이 얼마나 비중이 더 크냐, 이걸 보겠다는 건데, 주가 변동이 없는 날도 있으니까 이런 날의 경우는 50% 반만 반영하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450%를 초과하면 엄청 이제 4.5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과열된 경우고, 70% 미만이면
침체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OBV선에서도 D마크, U마크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막스 지표는 특정 시점에 시장의 매도 우위 상태인지 매수 우위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클라이막스 인디케이터다 하는 건데,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서 D마크 종목수, U마크 종목수를 차감해서 매일매일 지표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D마크가 많아, U마크가 많아 라는 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냐, 상승한 종목이 더 많냐 하는 건데, 클라이막스 지표의 3일 이동 평균을 구해서 도표로 나타낸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여기 D마크나 U마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간의 쌍봉 비슷하게 되는데 봉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W자처럼 돼 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걸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W자로 하고 뭐 요거를 이제 짝꿍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쌍바닥이라고도 하고 뭐 다 표현은 이런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양에서 직전에 저점을 뚫고 내려올 때, 이때 다운사이드 바닥을 한번 툭 치다가 못 뚫었는데 두 번째 툭 치면 그 밑에 층까지 쭉 내려간다. 올라갈 때도 한 번 쳐서 저항에 막혔다가 두 번째 치고 뚝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뻥 뚫려 있죠. 그죠? 그만큼 쭉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U와 D 마크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써서 U 마크의 종목수, D 마크의 종목수 뭐 이런 걸 따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적해서 선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의 하락과 클라이막스 지표의 하락하는 경우 약세 시장,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클라이막스 지수 상승이면 강세.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하락하고 클라이막스 지수가 하락하면 약세, 상승하면 강세. 결국 뭐를 따르냐면 클라이막스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클라이막스 하락하면 약세, 상승하면 강세. 이거보다는 주가 지수보다는 클라이막스 지표가 더 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암시하는 데는 더 큰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 그거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장세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술적 분석할 때는 종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도 이제 좀 이 시장 전체의 트렌드나 그날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클라이막스 지표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경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이건 이제 천정권이니까 매도를 고려해야 되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경우는 바닥권이니까 매입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회전율, 상장 주식 회전율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종목의 시장에서 상장된 전체 주식수 중에서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얼마나 회전, 턴오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고 팔고 횟수가. 그다음에 상장 주식 회전율이라고도 하고, 그의 개별 종목 거래량 회전율과 시장 전체 거래량 회전율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오늘 회전율이 뭐 사고 파는 빈도가 많았다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잡히겠죠. 시장 전체 거래량 회전율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날의 시장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까 일간, 그래서 주간, 월간, 연간으로 입회일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성립된 날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 거래량 회전율,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거래량 회전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개별 종목의 경우는 해당 종목의 상장 주식 수가 뭐 1억 주다, 뭐 몇천만 주다 이렇게 주식이 있으면 그 해당 종목의 당일 거래량과 주간 입회일수, 공휴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날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간, 월간, weekly, monthly, yearly 입회일수를 감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의 경우는 시장 전체에 상장된 주식수가 있을 거고, 그때 거래량과 입회일수, 연간 입회일수, 거래일수를 곱해서 평균적인 어떤 거래 빈도수를 파악해보는 방법이다. 그걸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점은 개별 종목 또는 일부 종목의 대량 거래가 있을 때 높게 나타난다. 이게 금액이 큰 종목은 주식수, 이게 거래량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액은 작은데 1,000원짜리 뭐 몇백원짜리가 거래 빈도가 횟수가 막 많아서 이 회전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게 한계이고요. 소량이지만 전 종목에 걸쳐서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 낮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회전율이 100%를 초과하면 과열 양상. 그래서 지나치게 비싸다. 지나치게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20% 미만이면 침체 양상, 저가가니까 매입을 고려해보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차트에 보면 거래량이 만약에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거래량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요거 거래량을 보기도 하고, 그 밑에 하나 더 만들어서 거래 대금을 가지고 보게 돼요. 어떤 때는 거래량은 많은데 거래 대금은 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개별 종목은 이게 추세가 크게 이거나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지만 지수 같은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지수의 변화와 거래량은 어떤 날이 많았는데 거래대금은 다른 날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날이 고가 종목이 거래가 많은 거고 이때는 저가 종목이 많아서 거래량은 많이 잡혔지만 거래대금은 적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거래량 회전율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게 한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 회전율.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한번 보자. 상장 주식 총수에 대해서 거래대금과 이페일수를 곱해서 거래대금 회전율을 한번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방금 거래량 회전율의 단점을 거래대금 회전율로 이제 커버한 거죠. 그래서 100 초과하면 이거 과열이다. 120 미만이면 침체다. 그래서 과열, 침체에 따라서 이제 매도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한 지표. 이거는 이제 그 얼마나 빈번하고 또는 이게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한가하게 지금 뭐 그 전산이 정지된 거야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질 때도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거래량 회전율과 거래 승립률 요걸 두 개 같이 보는 거죠. 시장 전체 총상장 주식수에서 당일 거래량과 연간 이페일수를 곱해서 이게 이제 거래량 회전율에다가 여기 거래량 회전율이죠. 거기다가 거래 성립 시장 전체 상장 종목수에서 거래 형성 종목수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타의적으로 그냥 뭐 거래 정지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번한 지표가 30% 초과하면 과열 이게 5% 미만이면 바닥. 요거는 수치가 그죠? 이게 뭐 100%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모든 종목이 그냥 다 거래가 되는 건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게 50% 초과되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은 이 그 상장된 종목의 주식수들 중에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경우라든가 뭐 어떤 뭐 보호예수 같은 거 이렇게 예탁은에 맡겨놨다든가 뭐 이런 특정한 종목 주식들은 대주주가 뭐 그 주식을 지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맨날 주식시장에 내놓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주주의 지분을 뺀 나머지들만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통되는 그 비율이 절대로 100%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대주주들이 다 그냥 들고 나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50%만 돼도 이게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또 그것도 그 50%는 뭐 이상은 될 수도 있는 거는 뭐 이렇게 10%가 나와가지고 10%가 10번만 거래가 왔다 갔다 해도 그 회전율은 높아지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100%가 절대로 없다고 뭐 얘기할 수는 뭐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번한 지표는 30%, 5% 정도로 가지고 과열이냐 아니면 침체냐라는 기준을 정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약간 경험치를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는 이동평균은 타임 호라이즌 있으면 시점이 쭉 있으면 여기 매일 날짜가 쭉 있으면 뭐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그 이동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며칠 동안 한 열흘 동안 또 여기서부터 열흘 동안 여기서부터 열흘 동안 이동하면서 계속 열흘이라는 숫자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거래량을 가지고 이동평균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데 하루가 지나면 그날부터 과거 10일 동안 또 하루가 지나면 그날부터 또 과거 10일이니까 그 시작점과 끝점은 하루씩 차이가 계속 하루하루 가면서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거래량 이동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를 말하는데 날짜가 하루씩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T 전기의 거래량 T-N 그죠? 하나씩 줄면서 전날까지의 거래량을 가지고 트레이딩 발륨을 다 그 날짜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상향 돌파, 중기 하향 돌파 이렇게 이동 평균이 있으면 장기는 스무드하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보다 좀 더 단기는 조금 중기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단기는 더 빨리 이렇게 꺾고 더 빨리 꺾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기, 중기, 장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럴 때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 골든 크로스다. 그죠? 이제 내려와서 다시 꺾여서 올라갈 때 단기가 올라가면 중기가 좀 더 나중에 있다 올라가고 또 며칠 있다가 장기가 며칠이 아니죠. 좀 더 길게 있겠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정배열이다. 정상적인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올라갈 때 상승할 때의 배열이 장기가 맨 밑에 있고 중기 그다음에 단기가 막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뭐 올라가면 단기가 여러 날 올라가면 중기가 따라 올라가고 장기는 서서히 움직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또 내려올 때 단기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된 거를 역배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같이 역배열이 되기 전에 단기가 중기를, 중기가 장기를 이렇게 뚫고 교차해서 내려갈 때를 데드 크로스라 해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 골든 크로스는 황금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어쨌든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입 매도를 고려하는데, 골든 치고 올라갈 때 매입 고려하고 치고 내려올 때 매도를 고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결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기가 장기를 돌파보다, 이게 단기는 조사 약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변동하니까 좀 그런데, 중기와 장기가 크로스한다 그럼 그게 좀 신호가 강력해요. 그래서 중장기의 어떤 크로스 시점이 나오면 강력한 매매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이동평균선은 거래량에다가 그 단위 주가를 곱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죠? 거래대금 이동평균선은 거래량 이동평균선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는 고주가 종목. 거래대금 이동평균, 거래량은 서서히 움직이는데 거래대금은 확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안에 단위 주식 가격이 고가의 종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고주가, 고가 종목이 주도 장세, 저가 종목이 주도 장세일 때는 거래대금 이동평균선이 거래량 이동평균선보다 완만하게 천천히 움직일 때, 이건 저가가 주도 장세, 저가주가 주도한 장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세가 어땠다라고 이렇게 그날의 시황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도의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거래량과 관련되는 걸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개념적인 걸 알고 종목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걸 클릭하면 HTS, MTS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같은 데 보면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스킬 있게 좀 자기가 난 이게 잘 맞는 것 같아 감이 좀 있는 사람들은 효과를 보고요. 또 그게 뭐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똑같은 지표라도 그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잘 맞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또 잘 맞는 종목이 있고 안 그런 종목도 있다. 같은 종목 내에서도 잘 맞을 때 아닐 때가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승 장세에서는 잘 맞는데 뭐 하락 장세는 잘 안 맞는다거나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보조 지표로서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지표를 이용한 양적, 기술적 증권 분석 중에서 거래량 관련 지표에 이어서 이제 주식 가격과 관련된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가격 지표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의 뭐 배경까지 알아보자면 뭐 상당히 뭐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분량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기본 개념, 여기서는 이런 각종 지표들은 사실상 이게 그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서 뭐 이론적인 구조나 뭐 논리적인 구조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활용도 측면에서 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도 뭐 우리가 다양한 이 외에도 지표와 관련된 보조지표, 뭐 일목 균형표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한번 보면 코포크 지표, 뭐 타이밍 인디케이트, 그 다음에 이격도, RSI 지수 뭐 이런 거 많이 쓰이죠. 여기 있는 지표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포크 지표는 우리가 일종의 평균, 이동 평균을 구하는 개념인데, 여기서의 이제 변화율을 가지고, 앞에서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이런 걸 가지고 봤는데, 여기는 현재부터 T월 전에 월 평균 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느냐 하는 변동률 또는 변화율을 가지고 그 10개월 전 또는 9개월 전, 몇 개월 전 해가지고 여기 8이 되겠죠. 변화율의 정감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10개월 전에는 가중치가 10분의 1이에요. 근데 9개월 전은 10분의 2 점점점 해서 가장 직전 지난달은 가중치가 1이죠. 10분의 10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해당되는 수치를 변화율을 또는 증감률을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겠다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에 영향이 더 많겠죠. 더 크겠죠. 그래서 지표의 상향 전환의 경우는 매입을 고려하고 이제 주가가 전에 월평균 주가에 하고 10개월 전, 9개월 전 이거 하고 이게 9개월 전보다 얼마나 올랐어?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전보다 얼마나 올랐냐? 이걸 보고 이 지표의 어떤 평균을 구해서 그것이 10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10으로 딱 나누면 R-10, R-9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수익률, 정감률만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그냥 다 10분의 1씩 곱한 건데 여기는 최근에를 비중을 제일 크게 두고 과거로 갈수록 비중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향 전환하면 매도, 상향 전환하면 매입을 고려하는,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밍 인디케이트, T지수는 이게 이제 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정감률.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부터 조금 전은 그 코포커 지표는 몇 개월 전, 조금 전에는 보시면 T월 전의 월 평균 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정감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전년 동월 평균 주가와 당월의 평균 주가 그래서 전을 구해서 요거를 이제 그 증감률로 나타낸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원래는 이거 분의 전년 동월 평균 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분율로 나타낸다.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전에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9개월 전, 10개월 전 이런 것들을 전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대비되는 건데 조금 전에 보시면은 이게 그 마이너스 10 지금 T에서 전년 동월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요거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최근에 게 직접 마이너스 1을 전달 거를 10분의 10 제일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중치가 달랐는데 여기는 이제 가중치가 12개월치를 두고 가중치를 12분의 1로 동일하게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정감률 해가지고 여기에서 T 지수의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I 지수로 T 지수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I 지수로 환산한 거 이렇게 그래서 타이밍 인디케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T 지수, I 지수를 구해서 보는데 이때 이제 경기 추세 파악에는 유용하다. 한 번 평균 낸 거를 또 평균을 내면서 구하는 이동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추세 파악에는 유용하지 못하다. 평균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된단 말이죠. 두리뭉실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스무드 효과, 그러니까 스무딩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T 지수가 영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매입 고려. T 지수가 영선을 상향 돌파하여 상승 중에 있는 I 지수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I 지수는 좀 더 평균의 평균이고 T 지수는 좀 더 단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T가 좀 더 단기고 이게 좀 더 중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뚫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T 지수만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T와 I의 교차하는 상황을 보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도도 많이 쓰이죠. 이격도 디스패러티 하는 건데 이격도는 이동평균 주가와 주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평균 쭉 있으면 주가가 여기서 줄줄줄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요 이동평균 주가, 이 실선 굵은 거 이동평균 주가와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괴리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다시 이게 평균으로 수렴, 다시 회귀하려는, 리버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이격됐네. 이격도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가 벌어지면 다시 수렴하고 또 벌어졌다가 다시 수렴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격도를 구해서 그걸 이제 비율로 나타내면 이격률이 되는 거고요. 주가와 이동평균 요 차이, 요거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차이를 구하면 그게 이격률이 돼요. 이격률. 요 차이를 구한 거가 이격률이 되겠죠. 그죠? 요 차이를 구하면 이격률이 되겠죠. 이런 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격도나 이격률을 가지고 이걸 개인이 계속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HTS, MTS의 단말기에 그 이격도 구하는 보조 지표를 클릭을 하면 요게 나와요.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걸 살펴보면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 이격도 98% 이상 경우는 이건 상승 추세에서 요게 이제 조금 해석을 주의하셔야 돼요. 매입 고려다. 상승 추세 이격도 110을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상승 추세에 있는데 요게 이격도가 이제 100이 안 되고 요 근방에 가까워졌다. 요게 또 110 이하인 경우, 요 근방에서 사는 거예요. 근방에서 여기 100 안 되고 이동 평균보다 아래에 있고 이동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을 때 요런 쪽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 근방이죠, 사실은. 하락 추세에서 이격도가 88% 이상인 경우, 하락 추세 이격도가 105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요거 88 이하거나 105 이하거나 또는 88 이하 요럴 때 요거 해석이 따로 보면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상 이하의 개념이 여기 10% 차이인데 하락 추세에서 어떤 경우를 연상하면 되냐면 데드 크로스나 골드 크로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래서 매입과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98 이상인 경우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110 이하인 경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로 그 고점에 가면 다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럴 때 또 하락 추세의 이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88 이상인 경우에 하락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봐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격도가 88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 근방에서 생각해도 되고 요 중에 하나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이진 않지만 여기 98이다, 110이다, 99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이격도 뭐 이상인 경우 상승 추세 이격도 그래서 너무 벌어지면 요 근방에서 샀다가 요 근방에서 팔고 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도 매수의 어떤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도의 갭이 생기면 오른 이동 평균에 수렴할 거니까 요때 사서 요때 팔고 그러면 요만큼이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거래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내려올 때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거는 하락 추세의 이격도가 88%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105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여기가 하락 추세일 때 내려오다가 그죠? 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 사서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사면 요거 105 이하인 경우 요때 사서 요때 팔고 반대죠. 요때 팔고 요때 사는 건데 시점은 여기서 바로 연동시키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바로 연속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를 합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냥 같은 방향, 그냥 한 방향에서 이렇게 되지만 실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뭐 행보하다가 그 엄청나게 또 치솟았다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을 해서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생각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하락 추세일 때 특히 그래서 이것도 뭐 88%, 뭐 98%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생각하면 이게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략 얼추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감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격도 자체로 가지고는 이 비율 외적인 것으로 봐서는 이동 평균에서 상당히 벗어난다 그러면 다시 수렴하겠구나 이런 판단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 그래서 RSI 지표라고 하죠. Relative Strong Indicator 또는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RSI 지표와 지수 근데 뭐 비슷해요. 유사해요. 근데 그 성향은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종목 업종 지수 해서 해당 종목의 N일 이동 평균 업종 지수와 당일 종가와 해당 종목의 N일 이동 평균 주가 해가지고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일 어떤 기준으로 한 것과 그 업종에서 괴리가 얼마나 생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자 있는 게 높으면 그 종목이 세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는 그 종목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NL 주가 상승폭의 합계에서 하락폭의 합계 가지고 상승폭의 합계를 나누는 건데 그 비중이 상승한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를 가지고 상대 강도 지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RSI도 많이 보는 지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외우고 뭐 이렇게 일일이 이걸 확인하고 이런 거다 그냥 RSI는 그 종목이 얼마나 센가 강도가 움직임의 강도가 상승 강도가 이렇게 보시고 그게 70, 30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70, 30은 거의 이 기준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98, 88, 105, 110 이런 거 크게 안 외워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RSI다 그러면 30%, 70% 정도는 그냥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안 외우더라도 이렇게 이 차트 같은 거 보면 주가가 막 이렇게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지표 RSI 지표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디가 70이고 대략 어디가 30이고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얼추 이쪽은 과열이구나 이쪽은 침체구나 알 수 있으니까 크게 뭐 요거 안 해도 되는데 대략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매수한 거 70 이상이면 과열 국면 그래서 이건 팔아야 되겠구나 30 이하면 과도 매도, 그러니까 과매도라고 그러죠. 과매도.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팔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30 이하, 70 이상일 때 발산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이버전스 수렴하느냐,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가지고 이제 MACD 지표를 뒤에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RSI가 이렇게 벗어나면 강력한 추세 반전이다. 이게 너무 올라도 너무 내려도 다시 반전해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회귀 성향을 대부분 다 활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격도도 그렇고 이격도나 이격률, 그다음에 상대 강도 지표 뭐 이런 것 대부분 다 평균 회귀 경향성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NF 차트, 그래서 이것도 이제 PNF 차트 도표인데, 예, 그 PF 도표, 포인트 앤 피기어 차트.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 앤 피기어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포인트 앤 피기어는 뭐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본 적 있는데요. 그래프를 설명할 때, 뭐 앵커 차트, 바 차트, 폴 차트, 뭐 캔들 차트 이런 거 설명할 때, PNF 할 때 이게 동글 이렇게 된 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X자 비슷하게 이렇게 친 거는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이걸 딱 보면 모르는 사람은 꼬표는 내려간 거, 동그란 건 올라간 거 이렇게 반대로 생각 그게 아니고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글동글 또 내려왔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강세 신호 같은 경우는 이게 없고 만약에 한 두어 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고 하다가 이거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삼중천정, 트리플 탑이라 그래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째 뚫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세 신호 같은 경우는 저항선 수평 방향 이렇게 수평 방향 정향성이 있고 지지선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삼중 천정형 수평 직전의 고가 두 개를 세 번째 고가점이 상향 돌파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그림을 앞에서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 교환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게 있어요. 수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튀거나 또는 이렇게 굴러내리거나 하면 이제 삼각형이 꺾이는 거잖아요.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상승 삼각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수렴하거나 이런 건데 보시면 강세 신호형 그래서 저항선 수평 방향, 지지선 우상향. 근데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동글동글 있고 또 동글동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수평의 저항선이 있고 지지가 그죠? 이렇게 우상향. 주가가 한 점으로 향한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고가점이 점점 직전의 고가점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 요때 매입하면 이제는 이건 저점을 점점 높여가네. 여기 뚝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강세 신호로 보는 거지 이게 또 반드시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가끔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승 삼각형 주가의 변동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해 삼각형을 형성하는 패턴 강세 신호와 약세 신호의 혼합.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어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고요. 고가점이 삼각형의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입.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파하면 매입, 이쪽으로 돌파하면 그죠? 뚫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매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된 삼중천정형, 강세 삼중천정, 삼성 그 반전형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명칭도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우리 강의 노트 보시면 그래프를 이용한 뭐 이렇게 차트 분석할 때 그 그림들이 유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언제 매도 매수 하는 것들을 다 그 말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고려하는 약세 신호도 마찬가지. 여기 삼중 바닥형 보면 대표적이죠. 삼중 바닥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똘똘똘 굴러 내려오다가 여기 저항 그 지지선에 그 지지를 받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다시 떼굴떼굴 또 올라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떼굴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세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트리플 바텀이라고 그래요. 트리플 바텀. 그래서 삼중 바닥형 해가지고 수평인 직전의 저가점 두 개를, 저가 하나, 두 개를 세 번째 나타난 저가점이 하향 돌파할 때 이때 뭐 한다? 매도다. 이때 안 팔면 폭락한단 말이죠. 뭐 급락이든 폭락이든 하여간 많이 급등, 그죠? 그 폭등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삼중 바닥형을 중심으로 이제 하락 삼각형, 뭐 약세 신호형, 삼각형으로 이렇게 뭐 수렴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그죠? 굴러 떨어지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사례에 대한 명칭, 요 제목도 다 있고 앞에서 우리가 도표 설명할 때 캔들 차트나 이런 거 설명할 때 거기에 예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하기 시작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제대로 하면 주식 그 가격 예측을 다 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돈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다 할 것 같은데 또 해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반대도 되고 둘 다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많은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요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그 오를 만한 이유가 한 수백 가지도 더 되고요. 오늘 주가가 내렸다 그러면 내릴 만한 이유가 또 수백 가지가 더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도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펀더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왜 내렸는지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리다가 다시 한 시간 있다 오르면 또 왜 오른 이유를 또 찾으면 수십 가지도 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거나 내릴 어떤 요인들은 무지 양쪽으로 다 있어요. 무지하게. 근데 그게 그날 특정한 요소가 더 트리거가 돼가지고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 아니냐는 시장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골고루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지표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한두 개 지표가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으면 그거 하나만 설명을 하죠. 아주 깊이 있게.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여기 보면 조금씩 맞고 조금씩 안 맞고 뭐 이런 게 너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써보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또 안 맞으면 또 팩이 밀어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활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계 곡선도 보시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고 역시계 곡선은 지금까지 거래량이나 가격 중에 한 개만 봤는데 이제는 이거는 거래량 지표로 봐도 되고 가격 지표로 봐도 되는데 주가라는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표로 뭐 이렇게 점으로 찍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일 때는 이렇게 선명하게 아니고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약간의 브라운 운동하는 것처럼 꽃가루가 그런 어떤 막 혼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사이클, 이런 추세,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초기에는 상승 전환하려고 하면 거래량이 점점 먼저 증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오르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락 이제 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거래량이 점점 먼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고 나중에는 거래량과 가격이 먼저 이렇게 줄고 나중에 거래량이 대폭 줄고 가격은 살짝 오르면서 거래량이 주는 거죠. 여기는 그럼 거래량이 대폭 줄고 둘 다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아주 상당히 줄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원상 회복 국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 먼저 움직인다. 거래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트레이딩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아,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 그럼 거래량이 막 상당히 많이, 그날 거래량이 평소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간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거래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데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르든 내리든 어딘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행보를 하더라도 행보 폭도 엄청나게 들쭉날쭉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시계 곡선을 보면 거래량을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사고 팔면 이쪽이 이제 그래도 매입, 이쪽은 매도 신호에 거래량이 주는 단계로 가면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을 때 그때 저가니까 그때 사놓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핫할 때 그때 팔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단기로 보느냐 조금 더 중장기로 보느냐 뭐 이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딩을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안에 스캘핑이 들어가긴 하지만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그다음에 뭐 그 숏텀, 롱텀, 뭐 미드텀 이렇게 중장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스캘핑은 1분 안에서 사고 팔고가 가능해요. 몇 초 안에도 가능하니까 그건 뭐 금방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순간에도 몇 호가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경우하고 또는 조금 스윙이라든가 하루 이틀 뭐 일주일까지 뭐 이렇게 며칠씩 가는 경우는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럴 때 이런 걸 활용하면 어느 게 더 잘 맞는지를 경험치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입 고려 이거는 다 여기에 있는 방금 요 상황별로 설명을 한 거니까 그건 뭐 강의 교환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면 매입 지수,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가의 하락 당연히 매도 고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삼선 전환도는 여기 이제 보면 전일 종가와 금일 종가 이거는 기준은 종가를 기준으로 계속 종가만 기준으로 해도 되고 계속 시가만 기준으로 해도 되고 계속 고가만 기준으로 해도 되고 계속 저가만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하시면 되는데 물론 그거에 따라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일 종가 금일 종가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그리다가 떨어질 때는 오를 때는 매일매일 요걸 감안해서 그리다가 떨어질 때는 3일치를 하락해야 요거를 반대로 그린다는 거죠. 떨어졌는데 요만큼 떨어졌다 그럼 그림 안 그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멈춰 있어요. 날짜 수만큼 이게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의 개수가. 그래서 3일 상승한 분을 다 하락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 한번 이걸 음영을 그린단 말이죠. 블랙 캔들 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봉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계속 하락하는 매일매일 그리다가 상승할 때도 3일치를 상승을 해줘야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꺾인다는 전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이 꺾였네 하는 거를 확인할 때 그래서 전환 그 패턴을 명확히 구분할 때 삼선 전환도 그래서 명칭도 전환도라고 그러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일 하락선을 그려 나가다가 직전 하락선 3개 이상을 상향 돌파할 때 상승, 3개 이상 상승선 3개 이상을 하향 돌파할 때 하락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꺾이는 게 확실하게 꺾일 때 이게 반전 꺾일 수 있도록 그리는 거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좋은 그런 보조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하면 매도 고려, 상승 전환하면 매입 고려인데 이 경우는 거의 뭐 사거나 파는 쪽으로 고려 수준 이상으로 반영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해봐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주가 이동평균선은 뭐 이거는 뭐 이동평균이니까 최근에 5일치, 10일치, 25일치를 날짜 하루 가면서 날짜를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 10일, 25일 뭐 보통은 5일, 10일, 20일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60일, 120일, 240일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25일 이런 건 잘 안 쓰고 보통 20일을 요즘 많이 쓰죠. 이게 뭐 사람마다 그 세팅하기 달렸죠, 그죠? 보통 이제 4주 기준으로 하니까 5주 기준으로 하면 25일인데 5일 일주일, 2주 10일, 그 다음에 4주 20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60일 뭐 이렇게 쓰고 3개월이니까 그 다음 120일 6개월, 240일 보통 240일을 이제 1년째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을 다 빼니까 이제 그런 기준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20일을 보면 이제 한 달 평균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한 달 전까지 그냥 고려하고 몇 달 전 이런 건 잘 고려 안 하는데 기관은 또 한 60일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그게 주봉이냐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연봉이냐에 따라서 또 그 보는 관점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는 한 요 정도, 한 달, 중기는 50일, 75일, 100일이 될 수도 있고, 장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 세팅은 방금 얘기했던 120일이나 240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그 HTS나 이런 데서 그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25일이다 그러면 25일치 가지고 주가를 다 나눠서 다 더해서 나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입 고려할 때는 뭐 이거 당연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매도, 상승하다가 하향 뭐 이런 건 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입 고려할 때는 이제 상향 돌파할 때다. 이게 장기 이동 평균, 단기 또는 중기 이렇게 했을 때 스무드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때 사고, 요때 팔고, 또 요때 사고, 뭐 요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것도 뭐 반드시 그 어떤 추세가 언제 하향 추세일 때는 이 골든 크로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골든 크로스 교차는 하더라도 그때는 일시적으로 교차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향 추세일 때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일 때가 이제 매입 신호다, 강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도는 데드 크로스일 때 이렇게 단기가 중장기를 뚫고 낼 때 데드 크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랜빌의 매입 신호는 이미 앞에서 봤죠, 그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이 추세 사이클, 우리가 이제 사이클 파동 같은 거를 얘기할 때 파동도 사실은 뭐 파장도 있고 진폭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냥 일반 파동에 대해서 이걸 한 파, 1파, 2파 뭐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봤는데, 파동은 사실 이 사이클 하나가 이제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파가 모여서 이제 파동, 뭐 진폭, 여기 진폭, 그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런 간의 뭐 주기, 뭐 이런 것 좀 얘기를 하는데, 파장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골든 크로스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매입 신호도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 평균선 위에서 놀다가도 여기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밑에서 놀다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뚫고 올라가면 이때 매입이고, 다양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이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면 왜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패턴이 다 정형화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야 이게 보여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랬네, 이거 맞았네,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지나기 전에는 이렇게 오다가 올라갈지, 이렇게 오다가 이게 그냥 옆으로 횡보할지, 이게 누가 뭐 사실 결과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도 참고하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각종 시장에서의 이슈, 재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봤는데 내가 모르는 뉴스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거 한다더라. 그럼 그건 재료죠, 뭐 사실은. 그건 누가 뭐 기본적 분석 백날 한다고 그래도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정책이니까. 그 경영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무상증자 할래요, 말래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그냥 현재 있는 정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해야 된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다가 다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료 같은 게 더 붙여져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게 보시면 되고, 주당 매매 단가. 매매 단가는 시장 전체 총 거래 대금을 시장 전체 총 거래량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오늘 평균적으로 얼마 가격으로 거래된 거라고 볼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몇백만, 300만 원씩 막 몇백만 원 하던 건데, 그게 5분의 1 액면 5분의 1로 잘랐잖아요, 그죠? 액면 분할을 했단 말이죠, 5분의 1로. 그러면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한다고 할 때 9만 원 한다 그러면 5배를 곱하면 5, 9, 45, 450만 원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 주가가. 근데 8만 원 하면 400만 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옛날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보다 지금 7만 원, 8만 원, 6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싼 것 같지만, 9만 원 왜 안 올라가지 그러지만 9만 원 올라가면, 10만 원 올라가면 이게 5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주가에 대한 감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총 거래 금액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잘, 총 거래량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당 매매 단가. 그래서 주당 매매 단가가 높은 경우는 고가 종목이 주로 움직였다. 단가가 낮으면 저가 종목이 주로 오늘 주도한 시장이야.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당 매매 단가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을 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날은 고가 종목이, 어떤 날은 저가 종목이 주도해서 움직이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자세히 앞에서 봤으니까 이 파동 이론은 뭐 그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상승 5파, 하락 A, B, C파, 그죠? 이게 하나의 파동인데 1파, 2파가 합쳐져서 파동 같은 게 이루어지고 이게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장기 안에는 중기가 들어가 있고 중기 안에는 또 단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뭐 38.2%, 61.8% 뭐 이런 것도 다 배운 거니까 그런 것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경험적으로 많이 반복해 보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을 우리는 뭐 논리나 이론을 배우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거를 강조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한번 차트 같은 거 한번 보는 연습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양적 요인 지표 중에서 요인 분석 중에서 가격, 거래량 이 두 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격과 거래량이 관련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격이다 거래량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부 요인,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신용 융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내부 요인과 관련되는 지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적 지표 분석은 그렇게 거래량이나 가격이나 내부 요인에 관한 걸로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질적 지표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거래량이나 가격이나 수치가 계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개하는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그래서 이 양적 요인 지표의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요인 지표가 있는데 그 내부 요인 지표 중에 이제 신용 융자와 신용 잔고, 대주 잔고, 대차 비율, 회전 일수, 공매 비율 뭐 이런 건데 자, 한번 보시면 가격도 아니고 거래량도 아닌 자, 증권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게 융자예요. 신용 융자, 잔고. 얼마나 신용을 썼느냐 이 투자자들이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증권회사로부터 또 하나는 돈 말고 주식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대주 또는 대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빌릴 때 돈을 빌리는 거는 언제 빌릴까요? 주가가 오를 것 같을 때 돈을 빌리겠죠. 오르기 전에 돈 빌려서 빨리 더 살라고. 근데 주식은 언제 빌리느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빌려서 빨리 팔아야죠. 그러니까 없는데 팔고 싶어요. 그래서 빌려서 파는 걸 뭐라고 한다? 공매도라고 그래요. 공매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많죠. 그죠? 뭐 과거에 벌써 지난 얘기지만 게임스탑 같은 미국에서도 그죠? 공매도 세력하고 개인 서학개미들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막 가가지고 그 개인들이 주가 뭐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그냥 사서 주가를 막 몇 배씩 올리고 또 그러니까 그 공매도 기관 했던 그 세력들이 또 그걸 거기서 피해를 또 엄청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렇게 빌공짜죠. 공매라고 하잖아요. 공매. 이거 빌려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파는데 진짜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그냥 가짜로 파는 거예요. 공갈로 파는 거죠. 이게 빌공짜 혹은 이게 실속이 없는 이게 실제로 파는 게 아니라 팔았는데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잖아요. 완전히 판 게 아니고 왜냐하면 빌린 거 다시 똑같은 주식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라는 거는 판 거 없는데 파는 걸 자기 거 아닌 걸 파는 걸 말하고 빌리는 행위를 대주를 인대할 때 주식 주자. 이 대주예요. 대주. 주식을 빌린다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공매도를 하려면은 대주를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회전 일수, 공매 비율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한번 보죠. 신용융자 잔고, 신용 매입 잔고, 신용 매입 잔고라고도 하고 신용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한 주식수, 돈 빌려서 주식을 얼마나 샀냐. 그래서 정권에서는 뭘 빌린다? 돈을 빌린다, 자금을 빌린다. 그래서 신용 잔고는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정권회사에 갚아야 할 기한부 부채다. 그래서 신용 잔고 거의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상하여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오르기 전에 돈 빌려서 빨리 사야지. 그래서 투자는 그래서 이 매도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잠재적 매도 세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돈 갚아야 되니까 빨리 이게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완전히 이렇게 산 걸로 그냥 쭉 이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본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는 상승 탄력이 오히려 줄어든다. 사서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갚아야 되니까 파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매도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신용장 크게 증가한 종목은 더 이상 상승 탄력을 상실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하면 공격적인 투자자들 강세 장세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나치게 증가하면 이건 단기 다시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대주 신용 매도 잔고라고도 하는 신용 거래를 통해서 매도한 주식수를 신용 매도 잔고 또는 대주 잔고 빌려서 파는 거죠. 투자자가 정권회사로부터 주권을 빌려 주식을 매도하려는 하는 거래 결과다. 대주 잔고는 소위 말하는 공매도를 말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죠. 숏이라는 단어는 매도, 셀과 버금가는 단어다. 매도와 같다. 판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셀, 바이 이거는 산다, 판다 이런 거잖아요. 셀은 팔고 바이는 산다. 이건 뭐예요? 이건 확정적인 거래입니다. 이거는 확정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산다, 지금 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숏이 들어가는 거는 숏은 장래 미래 가서 부족해진다. 숏 짧다, 부족하다, 결핍돼 있다, 모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많아진다는 건 롱은 풍부해지다, 많아지다, 넉넉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짧다, 길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산다, 판다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미래에 가서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에 다음 달에 뭐 이런 식으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12개월 후에 미래에 가서 사거나 팔겠다고 할 때 지금 미래의 어떤 상태, 지금 미래에 뭘 하겠다는 상태, 그거를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래서 숏 포지션 이렇게 써요. 숏 포지션. 그 다음에 롱 포지션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숏과 롱은 짧다, 길다가 아니고 짧게 거래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숏, 롱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를 잠재적인 거래라는 거죠. 앞으로 가서 3, 6, 9, 12월에 둘째 주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미래 특정 날짜에, 그죠? 3월 두 번째 목요일에 특정한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한 가격 5만 원에 일정한 수량 한 주를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하는 것. 이게 선물 거래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옵션 거래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가서 사거나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계약이나 권리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거래지 지금 산다 판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로 표현해요. 숏 포지션 상태, 무슨 상태, 롱 포지션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숏 포지션이다. 숏셀링 그러면 지금 팔긴 팔았는데 이게 결국은 상태, 그죠? 진짜 판 게 아니고 앞으로 잠재적으로는 사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숏셀링 이런 셀과 숏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또 불구하고 잠재돼 있다는 거예요. 이 공매도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대주 잔고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상승 시에는 신용 매도 대주 잔고가 증가하면 하락하면 재매입하기 때문에 시세를 지탱하게 된다. 그리고 하락 시에는 반전의 계기가 된다. 신용 매도 급증을 하면 이게 좋은 어떤 빌려서 주식을 그 신용 매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잔고가 급증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락과 상승의 어떤 반대 방향의 그 잠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신용 매입 매도의 비율이 이제 대차 비율이 되는데 신용 매매의 비율을 그래서 신용 매입과 신용 매도의 비율이 빌려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차, 임차, 임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일 때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일 때는 매입 고려하고 신용 매입 잔고가 매도 잔고에 비해서 급등한다. 그러면 이게 경기에 과열이다. 그죠? 돈 빌려서 막 서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과열이라는 거죠. 그다음 회전 일수. 주식에 매입한 후 매도할 때까지, 매도하고 재매입할 때까지 소요되는 일수.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전 일수가 짧아질수록 강세 장세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이게 2, 3일도 안 가서 하루 만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되면 짧아지겠죠. 회전일수가 긴 경우는 약세 장세. 이 주가가 잘 안 오르니까 보통 사람들 심리가 애매하게 그 오르거나 호황일 때는 이 이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 확정 심리라고 그러죠. 그죠? 빨리 이익 실현을 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근데 손해가 나면 그 들고 있어요. 안 팔고. 손해 난 거 안 좋은 거는 오래 들고 있고 좋은 거는 빨리 팔아서 없애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 행동 경제학 또는 행동 재무학에서 behavioral finance라고 그러잖아요.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택시기사가 이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산업금을 막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채웠는데 그날은 일찍 집에 가고 손님 없는 날은 8시간보다 더 많이 해서 막 그냥 뭐 9시간, 10시간 해도 어차피 손님 없는데 손님 많은 날 더 해야 되는데 돈 빨리 채우면 빨리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손님 없는 날 어차피 더 해도 기름값만 더 드는데 뭐 그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사람들의 어떤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호황일 때는 회전일수가 짧고 불황일 때는 그죠 길게 가져가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주식 뭐 손해 나면 그냥 롱텀으로 길게 가지고죠.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익이 생겨봐요. 빨리 그냥 확정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이 올랐으니까 실현하자 그러는데 잘 나가는 종목 오래 같이 가고 안 좀 전망이 없는 건 빨리 손절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에서의 일반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초보 투자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 그런 거에 조금 손해나면 빨리 자르고 더 잘 나가는 걸로 그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회전일수 일반적으로 신용융자 회전일수의 대주 회전일수보다 길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빨리 사고 팔고 오르는 그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주는 하락하는 것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 추세의 급반등을 시도하는 경우 대주의 회전일수가 신용융자 회전일수보다 길어진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신용 대주가 빨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상승할 때는 융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용융자 회전일수, 융자 신청과 신청 잔고, 총융자 회전일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 주식수와 융자 상환 주식수 가지고 융자 잔고 주식수를 두 번 다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곱하기 2배 해가지고 일수를 계산하는데 이걸 뭐 일수로 표현하기도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환산한다는 거죠. 해서 이런 지표들을 또 HDS나 이런 데서 찾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시장의 어떤 개별 종목의 이런 것보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경향, 오늘 시장의 뭐 어떤 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되는 내용이고요. 회전일수 그래서 신용 대주 회전일수, 신용 상환 회전일수, 전체 총 대주 회전일수 뭐 이렇게 방금 총 융자 회전일수와 대주, 신용 대주 돈에 대한 부분, 주식 빌린 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 비율, 공매 주식수의 경우에 주가의 상승 추세일 때는 공매 주식수가 감소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공매 주식수가 증가하죠. 그렇죠. 공매도는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 일반 주식과 선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식은 오르는 쪽으로만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없으면. 그런데 선물은 오르거나 내리는 양방향 다 자기가 수익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선물 매도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지금 가격에 매도 계약을 해놨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나중에 한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떨어진 그 가격으로 사서 준다고 반대 매매를 하고 가격 차액만 나는 비싸게 팔았고 살 때는 싸게 사니까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물을 이용 안 하더라도 공매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난 공매도 쳐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싸게 사서 빌린 공매도니까 그 빌려서 팔았던 그 주식을 그대로 갖다 주면 차익만 챙기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공매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 그래서 장래의 강세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 강세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공매 비율이다. 그래서 공매 비율은 이동 평균 거래량과 주식수를 대주 장고 주식수를 비교를 해서 100% 초과이냐, 좀 저점이냐에 따라서 침체 국면이냐, 과열 국면이냐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많다는 거는 너무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죠. 이게 높으면 과열이었는데 앞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공매는 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20일이면 공매 별로 안 한다. 올라갈 거다. 과열 국면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이런 질적인 지표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적인 지표 분석에서 세 가지 봤죠. 거래량, 가격, 그리고 내적 요인 지표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성질,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거래 성립률, 등락 주선, 뭐 등락 비율, 신고가, 신저가가 몇 개나 돼, 많아, 적어, 투자 심리, psychological line, 뭐 신심리 지수, 뭐 이런 것도 쭉 밸런스, 컨피던스 인덱스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거래가 성립된 정도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개별 종목 거래 성립률 2패일수, 성립일수. 그래서 무슨 얘기냐? 2패일수는 영업일수예요. 거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주 5일이 공휴일이 없이 거래가 개장이 됐는데, 장이 열렸는데 사자 주문 예를 들어서 매도 매수가 체결이 안 된 날이 있을 수 있죠. 하나도 아무도 안 팔고 아무도 안 사면, 그러면은 장은 열렸는데 거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가 한 3일 갔다,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그러면은 상한가에서 안 풀려. 그러면 이게 아무도 못 사고 뭐 그냥 상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있는 상태에서도 체결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2패일수, 거래 일수에 비해서 체결이 된 날은 며칠인가? 그런 거예요. 전체 종목의 거래 성립률, 시장 전체 상장 종목 수와 거래 형성 종목 수를 비율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90% 이상이면 매도 과열, 70% 이하면 이 중 안 팔리 거래가 안 된 것도 꽤 시장이 너무 이렇게 아주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럴 때 산다. 등락 주선, Advanced Decline Line 해가지고 특정 기준 이후에 전일 종가 대비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시중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유출입되고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 그래서 ADL은 오른 종목수, 내린 종목수 이런 걸 특정일 기준으로 해서 좀 누적해서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세 흐름에 대한 지표다.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 등락주선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등락주선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하락하면 하락함시, 상승하면 상승함시, 상승하면 강세, 하락하면 약세. 이렇게 ADL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것도 100%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가 직전에 최고치 접근할 때 ADL이 그 전에 최고치보다 낮은 경우, 요거는 종합주가보다 ADL이 고점, 직전 고점을 전고점보다 낮아진다. 고점을 자꾸 낮춰간다. 그럼 약세다. ADL이 이전의 최저치보다 높다. 저점을 자꾸 높여간다. 그럼 강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DL 기준으로 봐라. 그게 더 신호가 강하더라.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약세시장 말기에 전문 투자자들이 주력주를 집중적으로 매집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여전히 장세를 이탈함에 따라 하락 종목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율로 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ADL 선을 기준으로 하면 종목수로 보면 하락한 종목수, 상승한 종목수 뭐 이런 걸 봤는데, 일반인들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약세 장세 말기에 그죠? 전문가들은 제대로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세 말기라는 건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이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더 자꾸 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 종목이 더 증가, 이때는 이제 상승 종목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 비율을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등락 비율이 나오죠. 레이쇼. 여기 레이쇼, 레이트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레이쇼는 분모 분자가 다른 거를 말할 때 비율,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시장 가치 뭐 이렇게 7가지 비율, 대표적인 비율들 봤잖아요. 그런 거 볼 때처럼 그때는 분모 분자가 다른 거, 자본금분의 뭐 부채라든가 뭐 이런 게 다를 때 레이쇼라고 그러고, 레이트는 자기 자신이에요. 주가분의 주가의 변동, 그죠? 직전 주가 뭐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 비율을 따지는 걸 레이트라고 그래요. 레이트. 레이쇼는 분모 분자가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등락주선이 강세 국면에서 투자 대상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락, 배당락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락 종목의 무게 차이가 아닌 비율로 보겠다. 종목 숫자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등락 비율의 이동평균을 도표해서 등락 비율로 ADR 해서 보겠다. 비율로. 그래서 이게 120% 이상이면 매도 과열, 70 이하이면 매수 침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신저가선, new high, new low line.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수가 어떻게 많았나, 적었나, 이런 거죠. 신고가 종목수에서 신저가 종목수를, 그죠? 매일의 신고가 종목수와 신고가를 나타내 투표한 건데, 이게 주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신고가, 주가가 특정 시점 현재 당해 연도 중 최고치 수준, 당해 연도 중 최저치 수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HL 라인, 신고가와 신저가 선의 변형된 지표다. 신고가 종목수에서 신저가 종목수를 차감해서 누계를 하면 시장의 어떤 장세, 장의 분위기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이게 신고가 급증하다가 다시 급감하더라도 신저가 종목 급증하지 않은 경우는 계속 상승 국면이다. 대세가 신고가가 대세다 이런 거잖아요. 신고가 종목수 급증하다 다시 급감하고 신저가 급증은 그럼 하락이죠 뭐. 왜? 신저가가 이제 우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신고가 종목 급증하다가 급감하더라도 신고가 종목이 급증하지 않은 경우 계속 하락 국면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급증해야 그게 주도 쪽으로 바뀌는 거야. 신고가 종목 급증하면 삼성 암시죠. 뭐. 어떤 앞에 문장을 보더라도 자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투자심리선 이것도 많이 쓰이죠. 이디야 변형된 지표다. 12일간의 주가 상승 일수를 12일로 나누어서 이게 만약에 12일 중에 12일 다 상승했다 몇 프로죠. 근데 이제 지난 12일 중에 이것도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지수라서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주 5일이니까 뭐 좀 수치를 달리할 수도 있긴 있죠. 어쨌거나 그렇게 한 봤을 때 대략 한 2주 정도를 기준으로 봐서 상승한 날이 며칠이나 되느냐 전체 2주 중에서 그런 75% 이상이면 과열, 25% 이하면 침체, 과열 매도, 침체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본다. 신심리지수, 그 다음에 신심리지수는 상승일수 상승폭의 비율, 하락일수 하락폭의 비율, 하락폭은 상승 하락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건 카운트 파트니까 상승폭 하락폭은 1 상승폭, 1 하락폭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심심리지수는 마이너스 0.5 미만일 때는 침체, 0.5 초과면 과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심리지수 14일간의 주가의 상승폭 합계, 하락폭 합계, 상승폭 합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5% 미만이면 침체, 70% 초과면 과열. 그래서 여기 선도주가 선도주입니다. 선도주 점유율, 선도주 점유율이 당일의 시장 전체 총거래 합계에서 상위 10종목의 거래량 합계. 선도주 점유율이 30% 수준까지 가까운 경우 보통 50%면 과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20%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꽤 높은 그런 수준인데 그런 종목들이 몇 개만 합쳐도 그 시장 시가총액의 뭐 상당 반절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도주들이 얼마나 상위 10개 종목이 얼마나 차지하냐. 근데 그 10개 주의 시가총액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 그게 오늘 거래량에서 얼마나 차지했냐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거래 금액이나 이런 건 안 따지고 거래량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도주 가중평균 주가. 그래서 선도주 가중평균 주가는 1위 종목의 거래량, 12 종목의 주가의 거래량 해서 그게 거래량으로 나눠서 이게 이제 트렌드를 보면 그 현재 주가를 선도하는 주식 종목을 파악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승 추세이면 선도주 주도시장, 하락 추세이면 선도주가 좀 잠잠한 침체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편차지수, 종합주가지수에 대해 개별 종목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거다. 패턴이나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수치가 얼마여야지 높고 얼마여야 낮고 이런 게 아니라 패턴 분석이나 추세 분석을 이용해서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한데 편차지수는 종합주가에서 개별 종목의 일별 종가를 비교해서 편차지수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또 하락에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면 뭐 하락하다가 오르면 매입, 오르다가 내리면 매도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평균 주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경향성. 그 다음에 베론스 확신지수라는 것도 이제 채권을 이용하는 건데 채권 시장의 변화를 이용해 주시장의 장세를 간접적으로 예간다. 그리고 독특하게 베론스 컨피던스 인덱스는 채권의 수익률, 다우존스 40 종목 인류사채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 시장의 장세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 그러면은 서브프라임은 원래 프라임 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알트가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는데 서브프라임은 불량 채권에 해당이 돼요. 프라임이 아닌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등급이 세 번째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것처럼 인류채는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들.
그러니까 또는 우량 채권들 말하죠. 그런 경우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이류채는 뭐 신용 등급이 낮은 데서 그 채권을 발행하면 수익률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지수가 증가하는 것은 시중 자금이 가장 안전한 인류사채에서 투기성이 강한 이류사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익률이 보세요. 이게 이류사채의 수익률이 인류사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수치가 커지려면 이 수치가 커지려면 얘가 커지거나 얘가 낮아지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확신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류사채의 투기성이 강한 이류사채로 이동한다. 이류사채의 인기가 좋아지면 이자 적게 줘도 된단 말이에요. 분모가 낮아지거나 분자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일부 자금은 투기성이 강한 주식시장으로도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암시한다. 그래서 배론지수가 확신지수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이렇게 시스테미틱하게 약간 체계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활용 가능하다. 시스테매틱하게 그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릴레이티드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 지수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그런 종류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주. 뭐 이거는 뭐 그냥 원래 이제 미국에는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주 미만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제 뭐 한 주씩 2016년인가요? 그 한 주씩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미국에서 이제 단주 거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단주 이게 뭐 단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씩 뭐 이렇게 몇 주 안 사는 10주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냐? 그 사람들을 반대로만 하면 돈 벌어 이런 거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 중에서도 개미 투자자죠, 그죠? 단주 거래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매매하는 그런 단지 지수라는 걸 파악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투자자들은 고가권의 주식을 매입하고 저가권 그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정반대로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단지 지수는 단주 매도량과 매입 수량. 그래서 단주자를 많이 사면 요게 그죠? 단주 매입이 감소하는 경우는 상승, 매입이 증가하면 이건 하락. 그죠? 단주로 소수로 사는 사람, 10주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지수 박스 도표. 그래서 박스를 이제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제 박스의 하한과 상한을 25일 이동 평균에다가 그 주가의 평균에다가 스탠다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의 2배를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은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분포를 이렇게 그릴 때 정규 분포를 많이 쓰죠, 그죠? 그 가우스가 이 분포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 있어요. 정규 분포는 이게 뭐 확률이다 그러면 f of x다 그러면 이 f of x의 함수가 있단 말이죠. 너는 루트 뭐 2파이 여기서는 뭐 x라고 보면 x의 r로 해도 되고 수익률로 해도 되고 해서 이렇게 2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x 바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게 이제 함수 여기 보면 요게 2가 상수고 파이도 상수죠. 2.7188이고 3.14152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수들이잖아요. 요걸 해서 요 모양을 종 모양에 대칭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석사 박사 논문이 분포와 주식 수익률 분포를 가지고 써서 이쪽은 뭐 이 분포뿐만 이게 가장 심플한 분포예요. 정규 분포가. 그 중에서도.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정규 분포의 특징이 여기 가운데 X 평균이 있고 그 평균으로부터 요 분포가 여기까지가 표준 편차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 샘플의 표준 편차는 S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S 요게가 되고 요게 이제 68% 정도 되고 94% 뭐 5% 됩니다. 이게 이제 2S가 되면 요 정도면 거의 98%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가 요 정도. 그래서 요 어떤 상한과 하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면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된다. 컨피던스라 그러죠. 유의 수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이제 뭐 5%, 10%,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각화해서 하는데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이런 거 이용하면 뭐 단말기에서 HTS 같은 데서 선택하면 그 그림을 이렇게 주가 나오고 거래량 나오고 밑에 이게 선택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원지수가 하향 돌파하는 경우는 매수, 원지수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매도 과열 뭐 이렇게 보는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단어를 알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거는 이제 경영 통계나 통계 같은 데서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재무관리에서도 이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 나올 때 다루는 거니까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들은 반복, 규칙, 습관적으로 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수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뭐 통계적인 개념이니까 x라는 값이 그 평균에 평균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이렇게 된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소나 차트. 이거는 뭐 수중 원파 탐지기의 개념 들어가는데 사운드 내비게이션 레인징 해가지고 소나 차트라고 그 약자 써서 한 거고요. 그로님을 쓴 거고, 당일 지수 이동 평균, 전일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를 요게 N일 소나 모멘텀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지수 이동 평균은 이렇게 당일 종가와 전일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로 가지고 이제 약간의 그 뭐 민감도 같은 걸 적용해서 이제 그 계수를 활용하는 거죠. 계수는 0과 1 사이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나 차트의 추진력, 타성 이런 걸 보는 건데, 모멘텀이란 단어는 많이 쓰이죠, 그죠? 추진력. 그러니까 한번 뭘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시장 가설을 이용할 때도 얘기 나왔고, 박찬호 선수가 한번 그 옛날 과거에 유현진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투수를 할 때 승리 투수가 될 때 한 5연승 하다가 뭐 한 몇 연패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있다면, 연속으로 오르거나 연속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 모멘텀이 강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진력이 강하냐 아니냐를 모멘텀이란 말로 반복해 씁니다. 그래서 순간 기울기, 뭐 이런 거 한계 변화율을 측정하는 함으로써 주가의 상승도를 보는 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차트가 이제 단박에 선택을 하면 그려지는데, 그걸 아주 높으면 지나치게 위쪽에 있으면 과열, 아래쪽에 있으면 침체, 영선을 교차해서 올라가고 영선을 교차해서 내려오면 매도, 또 이동평균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런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경 어떤 원리보다는 이것을 어떤 경험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차트라든가 여기 나오는 것도 있죠. 25일간의 시초가와 저가의 합계에서 고가와 시초가의 합계, 차이 합계를 에너지 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가 고가 사이에서 시초가를 가지고 보는 게 에너지 원이고, 에너지 투는 종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시가와 종가, 오프닝 프라이스와 클로징 프라이스를 가지고 매수 에너지와 매도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매수 에너지, 매도 에너지는 이제 종가 가지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게 68% 이하면, 그리고 요 130 이상이면 시장이 침체다. 그래서 이게 매수 에너지가 에너지 원이니까 이게 높으면 시장 과열이다. 이게 낮으면 시장 침체다.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봐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너무 낮으면, 그죠? 35% 이하인 경우 이때는 과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1은 매수, 에너지 2는 매도를 판단하는 그런 비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캐스틱 차트,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스타캐스틱, 슬로우 스타캐스틱, 패스트 스타캐스틱 이런 게 차트에 보면 많이 쓰이는데, 50일 중 최고가 최저가, 당일 종가와 최저가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확률적인 어떤 흐름을 비교하겠다. 스타캐스틱이 확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타캐스틱 가지고 비교를 해서 K와 D를 가지고 구해서 K와 D의 상승 전환, 하락 전환을 해서 매수 매도를 고려하고, 이게 이제 K가 단기고 D가 이제 요거니까 이건 좀 더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향 돌파, 단기가 장기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단기가 장기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캐스틱, 신저가 기록하는 스타캐스틱의 저점은 직전 저점 이하로 더 이상 하락 불가능인 경우, 그런 경우는 매수. 이제 고점도 더 이상 상승 불가면 매도. 스타캐스틱이 0이면 최저가이고, 당일 종가가 일정 기간 중에 이게 100이면 최고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캐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나오고 거래량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스타캐스틱 지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위나 너무 아래 있으면 과열, 침체 이런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00% 맞지 않다는 게 한계죠, 또. 그 다음에 CCI, 커머더티 채널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죠. 0.015라는 어떤 경험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고가, 저가, 종가 3개의 수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를 가지고 단순 이동 평균하고의 차이를 구해서 이제 그립니다. 이게 이제 100 이상이면 오버바우트, 매수를 했다.
저는 배기하면은 오브 소울, 과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과열, 침체 이렇게 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선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게 이제 더 이상 하락 안 하면 매수, 더 이상 상승 불가면 매도. 이렇게 보면 되고 차트가 나오고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그래서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인데 이동평균을 이동평균, 또 이동평균의 이동평균을 이동평균 이런 거 단기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 그거에 또 이동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중, 장기 그 두 개의 차이에 또 이동평균 이렇게 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지수 이동평균은 여기도 지수를 곱해서 구하고요. 단일과 전일 차이의 이동평균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도 뭐 이런 논리는 이렇구나. 근데 이건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 단말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HTS 같은 데서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위로 아래로 교차할. 시그널은 이게 제 중기죠. 이게 더 이동평균의 이동평균이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면 매수,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면 매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즈 오브 무브먼트, 미드 포인트. 그래서 당일 고가 저가, 전일 고가 저가 해가지고 평균 낸 것들의 차이. 이게 미드 포인트예요. 이걸 가지고 당일 거래량을 가지고 고가 저가의 차이로 박스 레이쇼를 구해서 이걸로 비율을 구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주가 상승의 경우는 EOM이 높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경우는 EOM이 낮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일 거래량 주가 변동이 없는 경우는 거의 0이고 EOM이 0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0선이든 뭐든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주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있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0선을 기준으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0선에서 많이 벗어나면 위로 벗어나면 과열, 아래로 벗어나면 침체. 이거는 기계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머니 플로우 인덱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 포지티브 머니 플로우와 네거티브 머니 플로우를 구해가지고 당일 고가, 저가, 동가 그래가지고 이제 티피컬 프라이스를 티피컬 프라이스의 거래량으로 다 감안해서 이제 이거 레이쇼를 구하는데 요거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상승 하락을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비율을 해서 구해요. 하락한 날에 하락한 거래량, 상승한 거래량 가지고 구하면 이것도 컴퓨터에서 다 구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상승하는 주가는 상승하는 이 MF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상승하는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 추세 반전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게 반대로 바뀌면 추세가 전환한다는 걸 확인하니까 80 이상이면 과열, 이게 20 이하면 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릭스는 트리라는 게 3일이라는 거죠. 당일 3일에 전일 3배 해서 이거를 상승률 3배를 해가지고 당일 걸 곱하면 첫 번째 이동평균, 두 번째 이동평균, 세 번째 이동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트릭스 지수의 어떤 트렌드, 상승 반전되는 경우 매수, 하락 반전 매도. 요거 그 트릭스의 평균의 평균 이런 거죠. 시그널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은 매도. 이렇게 트릭스와 주가 사이에 다이버전스 발산을 하게 되면 이게 멀어지면 추세 전환을 암시한다. 이거는 이제 종류별로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이션 슬로프.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기울기가 베타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울기로 나타냈을 때 그게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이냐, 뭐 이런 거죠, 그죠? 플러스 1이면 상승 전 매도, 마이너스 1이면 매수. 회귀 분석 슬로프가 0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통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게 있다. 리그레이션 슬로프, 회귀 분석, 이건 엑셀 같은 데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세스나 SPS나 뭐 TSP, 레츠 뭐 이런 통계 프로그램, 돌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엑셀은 많이 전문 통계 프로그램 모르더라도 엑셀은 많이 하니까 엑셀에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가 상승, 플러스면 하락, 마이너스면 하락, 0에 가까우면 행보, 추세 반전을 암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종류는 그냥 이렇게 있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써먹어 봐야지 이 정도로 보고 더 중요한 거는 다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기술적 분석은 단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결과만 가지고 뭐 차트만 보고 눈으로 보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다. 시각적 설득력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 객관성이 높다. 이미 발표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있었던 거, 거래량이 있었던 거 이런 거니까 객관적이다. 근데 단점은 과거 패턴이 미래도 지속된다고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똑같이 다시 그렇게 움직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주가의 변동 패턴에 대한 해석이 분석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해석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서 주식 가격 변화에 대해 자체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원인,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주식 가격 변동이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급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원천적인 이유가 다른 게 있을 때는 설명하기,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거래량이나 가격만 보는 거니까 주로. 그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일반 투자자, 기술적 분석자보다 늦게 정보를 알고 따라서 행동도 늦게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뭐 단말기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워낙 효율적으로 잘 돼 있어서 기능이 좋아서 웬만한 정보를 그냥 검색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면 이거 이용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니까 이것만 이용하는 사람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지, 수익률 더 높게 내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 또 아니다라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술적 분석의 그 질적인 지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숙지한다기보다 그 중에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